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리일 사위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대리일 사위의 숨겨진 비밀. 소탈하고 인품이 훌륭해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이대감에겐 김진혁이란 대리일 사위가 있었다. 이대감과 동문수학하던 친구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혼인하고 처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대리일 사위가 되고 만 것이다. 김서방주 뭐라고 해라. 퇴골한 이대감이 사위를 찾았다. 그러자 오라는 사위는 안 오고 딸이 달려왔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요? 오라는 김서방은 안 오고 왜 내가 온 거냐? 그게 아직 귀가하지 않은 모양이구나. 알았다. 이대감은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는 들어가 버렸다.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15년째였지만 진혁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냈다. 과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처자식 먹여 살릴 궁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장인되는 이대감의 그늘 밑에서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매일 마실이나 다니고 빈둥거리는 게 그의 일과였다. 서방인지 건달인지 지금 어디 있냐? 장모는 사위가 빈둥빈둥 노는 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애꿎은 딸만 들들 볶았다. 식솔들도 존재감 없는 사위를 박대하며 존대하는 자가 없었다. 저기요, 마님이 찾는데요? 명절이라서 일가 친척이 모일 때면 진혁은 언제나 뒷전에 앉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이대감도 사위 진혁의 신세가 심히 안타까워 자리를 내줬지만 다들 사위에게 상처를 주는 걸 보고는 그냥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특히 장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내 집 곡식만 허비하며 평생을 저렇게 보내는구나. 이거 김서방 먹으라고 해라. 장모가 챙겨준 음식은 먹다 남은 찬밥 덩어리였다.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요. 장모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건데 맛있게 먹어야겠소. 그 모습을 보고 딸은 속이 상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진혁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이대감 집이 있는 북촌 언덕에 올라 하염없이 궁궐을 바라보다 들어오곤 하는 것이었다. 여보, 어디 다녀오세요? 바람 좀 쐬느라고.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먼저 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밖에 나갔던 진혁이 다급하게 달려들어왔다. 모두 피하세요. 큰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장모와 아내 그리고 식솔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장인어른은 오늘 돌아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 반정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 모두 잠시 피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존재감 없이 지내던 대릴사위 진혁이 아니었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기백이 넘치는 진혁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진혁이 앞장서 간 곳은 외딴 곳에 있는 오두막이었다. 여기 잠시 몸을 숨기도록 하시오. 김서방, 무슨 일인가? 장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장모님, 여기서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멀리 보이는 궁궐에 무슨 일이 벌어진 듯 함성과 아우성이
바람을 타고 아련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가족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진혁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얼어붙은 얼굴로 진혁에게 물었다. 생각했던 대로요. 반정이 일어났고 장인어른도 옥에 갇히셨소. 대감께서 무슨 잘못이 있으시다고? 진혁은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아무래도 어디 좀 다녀와야겠소. 장모님 모시고 기다리시오. 그러더니 오두막을 나서 자취를 감추었다. 15년 전 진혁과 이대감, 그 당시엔 이승지 딸의 혼례날이었다. 혼례를 치르는 날 말을 타고 급히 찾아온 남자가 이승지를 찾았다. 두 사람이 사랑방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남자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떠났다. 혼례를 치르고 난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진혁의 부친이며 이승지의 친구인 홍문관 부제약이 숙청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다. 혼례가 끝나고 이승지가 사위를 불러 슬픈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부친의 일은 발설하지 말게. 자넨 이제부터 내 대릴 사위로 살아야 하네. 그렇게 모든 걸 비밀에 붙이고 살아온 지 15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반정이 일어나 이대감마저 진혁의 부친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인생사 기륭화복을 어찌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날이 지난 후 마침내 진혁이 돌아왔다. 자, 나와 함께 갑시다. 장모님, 이제부터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혁은 아내와 장모와 식솔들을 이끌어 예전에 살던 본가로 들어갔다. 그 후 진혁은 쓰러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관직에 올라 못다 이룬 부친의 뜻을 이어갔다. 간밤에 뒤바뀐 신랑. 용모가 준수한 젊은이가 모처럼 관아에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 마을에서 제법 소문난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만 부모님이 변고를 당하셔서 형님과 함께 살다가 벼슬길에 올라 한양에서 지내고 있었다.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혼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독신이었다. 형님은 혼자 지내는 동생이 안쓰러워 이웃 마을에 점찍어 놓은 처녀를 소개해줄 요량으로 고향에 내려오라고 전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내심 기대를 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던 참이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쉴만한 주막을 찾았지만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주막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막을 찾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묵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지 사람들이 모여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이 보였다. 젊은이는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딸 혼례를 치르고 잔치를 하는 중이었다. 잘 됐군.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알아봐야겠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대청마루와 안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손님들이 즐겁게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으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며 앉으라고 했다. 인심 한번 좋군. 젊은이는 앞에 국밥 한 그릇이 차려지자 단숨에 허기진배를 채웠다. 그리고는 밤에 갈 곳도 없으니 이 집 신세 좀 져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천천히 술을 들이켰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어느덧 혼자 남아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때 마당 한쪽을 보니 새신랑이 술에 취한 채 벌렁 누워 낯가리 사이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주인집 사람들 서너 명이 다가왔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젊은이는 잠잘 곳으로 안내해 주는 줄 알고 그들을 따라 일어섰다. 몇 걸음 걷는데 그동안 마셨던 취기가 확 올라왔다. 사람들에게 이끌려 안내해 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불이 밝혀져 있었고 신부가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편히 쉬십시오. 그들이 나가자 엉겁결에 자리에 앉아 신부를 자세히 쳐다보니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신부는 들어온 남자를 당연히 자기 남편으로 알았다. 한편 새벽녘이 돼서야 술이 깬 신랑이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다. 밤새 바깥에 있던 탓에 몸을 떨며 신방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선 기척이 없었다. 신랑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새신랑은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첫날 밤을 치렀거늘 어떤 자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고? 신혼방에서 젊은이가 엄하게 꾸짖었다. 신랑은 난데 대체 너는 누구냐? 새신랑은 누군가 자기 신혼방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문 밖에 서 있는 내 놈은 누구란 말이냐? 젊은이가 방 안에서 대꾸하자 새신랑은 신부를 빼앗겠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냐? 이 일을 어쩐다냐? 새신랑은 누군가 신부의 방에서 먼저 잠을 잤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새벽 대바람부터 떠드는 소리에 장인이 밖으로 나와보니 사위가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보였다. 자네, 왜 이러고 있는가? 장인어른, 마침 잘 오셨습니다요. 저 안에 어떤 놈이 가로챘습니다요. 마침 그때 젊은이가 의관을 단정히 차려입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너는 누구냐? 장인은 기가 막혔다. 간밤에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가야지.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이 집 사람들이 저를 신랑으로 착각해서 신혼방으로 인도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도 술이 과했던 탓에 그만.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가문을 더럽히다니. 당장 떠나거라. 젊은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와 절을 하고서 말했다. 따님과 전 이미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비록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인연이나 따님은 제게 정절을 다했습니다. 저 사람도 따님과의 첫날 밤을 제게 빼앗기고 그 분함을 참을 수 없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니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르신, 저는 양친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혼처를 알아보던 참이었으니 사위로 거두어주신다면 평생 아내를 아끼고 어르신을 친부모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오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어쩌겠는가. 이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네. 하고 허락했다. 젊은이는 그렇게 귀향길에 신부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능력자네. 어디서 저렇게 이쁜 신부를 얻었나? 부럽다, 부러워. 고향에선 미모의 신부를 데리고 온 젊은이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모두 축하해 주었다. 물론 얼떨결에 뒤바뀐 신랑이었다는 사실은 신랑과 신부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 후 젊은이는 높은 벼슬길에 오르고 자식들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과부와 노총각. 산 아래 비탈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다. 이때째나 남들이 다 하는 이형을 못 얹어 비가 오면 마룻바닥이 물바다가 되었다. 툇마루에 걸터 앉아 쉬어 빠진 짠지 하나에 나물죽을 먹던 여자가 뒷곁에 가더니 깨진 옹기를 들고 와 새는 빗물을 받았다. 여자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빗물을 보다가 제 신세가 서글퍼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었다. 에이, 이놈의 팔자, 왜 이리 고약한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잠시였다. 방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5살 먹은 남자아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는 나오는 것이었다. 어머니, 분이가 울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그래, 알았다. 애미가 가마. 2년 전이었다. 3살짜리 사내아이와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바위 틈에 있던 버섯을 따려고 올라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남편은 우직했지만 아내를 무척 사랑했다. 현모양처 아내 또한 남편을 사랑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금실좋기로 소문난 부부였다. 봄이면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와 아내에게 안겨주었고, 여름에는 마당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를 만들어 놓고 한낮 단잠에 빠진 아내를 위해 부채질을 해주는 그런 남자였다. 남자는 아내를 위해 겨울에는 뜨뜻하게 군불을 떼주고 새벽에도 방에 찬 기운이 돌지 않도록 살그머니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업고 마당을 빙빙 돌았다. 여자는 이렇게 함께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청승맞은 외톨이가 되었다. 젊은 나이에 외롭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슴속을 꽉 채운 슬픔을 이기기가 힘들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에는 어린 것이 누워 있었다. 그래도 사내아이는 눈치가 있는지 배고픔도 참고 우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아가야, 아가야, 울지 마. 일어나 밥 먹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에게 먹일 거라고는 희멀건 나물죽뿐이었다. 그때 밖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제촌댁 안에 계십니까? 문을 열고 보니 이웃에 사는 만수였다. 만수는 제촌댁 남편 친구로 남편하고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사이였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가장 힘이 되어 주었던 정직하고 착한 친구였다. 이웃에 살고는 있었지만 제천댁이 과부가 된 후로는 서로 서먹서먹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만수가 광주리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웬일로 여기까지? 제천댁은 쑥스럽고 부끄러워 모기만한 소리로 물었다. 아,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애들도 잘 있나 보려고. 아, 그래요? 이때 5살짜리 사내아이가 뛰어나가 만수에게 안기는 것이었다. 아저씨 오셨어요? 이건 뭐예요? 사내아이는 만수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터라 자연스럽게 안겼다. 인성아, 아저씨가 인성이 먹으라고 감자 가져왔어. 이따가 엄마한테 쪄달라고 해. 그리고는 무엇에 쫓긴 듯 휑하니 가버렸다. 만수는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져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홀로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사내 아이는 이웃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었다. 가끔 엄마에게 만수 아저씨 집에 가서 놀다 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제천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무슨 감자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담? 제천댁은 주먹만한 감자를 주물럭거리며 중얼거렸다. 마땅히 먹을 거리가 없던 차에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만수가 나간 자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사내아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어머니, 감자 빨리 쪄주세요. 분이도 배고파 울어요. 그래, 알았다. 잠깐 기다리렴. 제천댁은 감자를 대충 씻어 솥에 넣고 불을 지폈다. 매운 연기가 눈으로 들어와 눈물이 흘렀다. 옆에서 사내아이가 쫑알거리며 뭐라고 얘기하는데 귀에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제천댁은 점점 야위어갔다.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간신히 아이들 끼니만 챙겨주는 형편이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남편 생각에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에그, 이 일을 어쩌냐? 저러다 온 식구 다 죽게 생겼어. 글쎄 말이여, 제천댁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마을 사람들은 제천댁을 보며 큰 걱정을 했다. 그때 마침 잠잠하던 만수가 그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제천댁은 쌀쌀맞게 대했다. 이제 그만 오세요. 보는 눈도 있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이웃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찾아왔다. 아직도 총각인 만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제천댁 남편이 찾아왔다. 만수,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그려?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정말 미안한데 내 마누라와 살면 안 되겠냐? 자네도 알다시피 그 여자 좋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네 스익씨를 나보고 데리고 살라니 그건 안 될 말이여.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자네에게 부탁하는 거야. 나야 좋지만 자네 부인이 나를 좋아할런가 몰라. 내가 그 사람 혼자 놔두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자네가 좀 도와주게. 글쎄, 내가 어떻게? 저러다 애들도 마누라도 다 죽게 생겼어. 자네가 살려주게. 간절한 부탁에 만수가 어렵게 고개를 끄덕이자 제천댁 남편은 고맙다며 여러 번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어디에 500년 묵은 산삼 20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걸 팔면 전답 몇 마지기는 살 수 있을 거야. 내 식구들 맡기면서 자네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을 마치고 친구는 사라졌다. 새벽녘에 만수가 깨어보니 손을 허우적거리며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꿈이었다. 그 후로 만수는 친구의 아내를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 친구가 알려준 산삼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눈밭도 샀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이영을 구하지 못해 비가 새던 지붕도 어느새 폼나게 새 이영이 얹혀 있었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얼굴에는 서서히 웃음기가 피어났다. 고마워요. 수줍어하는 제천댁의 모습을 보자 만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여자는 만수를, 만수는 여자를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로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앙상하게 춥던 늦가을 바람도 펑펑 내리는 눈도 이제는 든든히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이듬해 봄이었다. 만수의 널찍한 마당에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만수와 제천댁 잘 어울리는구먼. 꿈 얘기 들었지? 그리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천생연분이지. 하늘이 도와준 거야. 동네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돌봐주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된 제천댁은 마음 편히 남편 친구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슬하에 예쁜 아이들도 낳았다. 만수는 친구의 아이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똑같이 보살피며 제천댁을 마님처럼 떠받들며 행복하게 살았다. 주모가 된 아내 금광을 찾은 남편. 만식은 지난해 가난한 처녀와 살림을 차렸다. 없는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늘어나니 먹고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전에는 남의 집 품앗이를 해서라도 풀칠이야 못했으랴마는 가정을 꾸리다 보니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겠구먼. 만식은 이른 아침 눈을 뜨고는 옆에 누운 아내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겠어.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만식을 바라보았다. 요즘 금덩이를 찾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야. 금이라도 찾아볼까봐. 금이요? 그래. 금덩이를 찾아서 한미천 잡으면 팔자 피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돈만 있으면 양반들도 무시 못하더군. 만식의 말이라면 아무 말 없이 따라주던 아내도 금덩이를 찾으러 가겠다는 말에는 쉽사리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진 것 다 팔아서 잠채광업이 성행하는 강원도 깊숙한 산골,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빌렸다. 그리고 광부 노릇을 하며 금맥을 찾고 구를 파는 요령과 금을 골라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 깊숙한 바위 계곡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채굴 작업에 들어갔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거리가 있을 때는 마을에 내려가 일을 하고 올라왔다. 아내도 마을에 내려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받은 품삯으로 연명을 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금덩이는커녕 금가루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여긴 없는 곳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더 깊이 파봐야지. 만식의 머릿속은 온통 금덩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가 마을에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언제부턴가 만식은 금덩이 찾기에만 몰두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남의 일을 해주고 마을에서 올라와 보니 만식이 일찌감치 들어와 들어 누워 있었다. 어쩐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연장이 부러져 버렸어. 손으로 캘 수도 없고 큰일이네.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지금처럼 일하면 뭘 하든지 못 먹고 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정도 고생은 각오하고 왔잖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 테니 두고 보라고. 만식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예쁘장하고 자그마한 체구의 순덕은 좋아하는 총각들을 마다하고 만식의 믿음직하고 순박한 모습에 끌려 그에게 시집을 왔다. 금을 찾겠다고 오기 전까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 일확천금을 꿈꾸는 만식에게 순덕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다. 순덕은 잠시 후 온 매무실을 살피더니 마을로 내려갔다. 신부자 댁에 가서 돈을 좀 융통해 봐야겠어. 온종일 굴에 들어가 금덩이를 찾겠다는 남편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순덕은 남편의 연장을 마련하려고 신부잣집 마님에게 나중에 2배로 일을 하겠으니 돈 좀 융통해 달라고 사정할 생각이었다. 지난번에도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지 않았나? 그거나 갚고서 말하게. 신부잣집 마님에게 거절을 당하고 풀이 죽어 나오는 순덕을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신부잣집 마름으로 일하는 배서방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나한테 말하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별일 아니에요. 그만 가볼게요. 순덕은 꼬치꼬치 묻는 배서방의 끈적한 눈길을 외면하고 광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까 화내서 미안하오. 조금만 더 파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만식의 말에 순덕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배서방한테라도 부탁해 볼까? 순덕은 다음 날 배서방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요? 이리 들어오시오.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아니요. 그 말에 순덕은 서둘러 배서방의 방으로 들어섰다. 배서방은 몇 해 전에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살고 있었다. 누구 말로는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하고 누구 말로는 배서방의 손찌검 때문이라고도 했다. 자, 말해보시오. 연장을 살 돈을 좀 융통해 주십사 해서요. 그러자 배서방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마치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내 손아귀에 있어. 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님을 배웠던 거구려. 허구한 날 땅만 파는 남편을 두고 고생이 많소이다. 그러더니 순덕 앞에 돈꾸러미를 선뜻 꺼내놓았다. 내가 이래봬도 모은 돈이 좀 된다오. 고생만 시키는 그런 남자 뭐가 좋아서 같이 사는가? 그러더니 배서방은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다. 아, 안 돼요. 싫어요. 평소에도 눈여겨보고 있었지. 그 돈은 내가 주겠소. 배서방은 순덕을 끌어당겨 가슴팍에 안았다. 우악스러운 사내의 완력 앞에 가냘프고 자그마한 순덕의 저항은 그저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얼마 후 순덕은 힘없이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 사내라고는 만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순덕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몸을 파는 여자처럼 그 돈을 받아들고 온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디 갔다 온 거요? 돈은 좀 알아봤소? 순덕은 말없이 가져온 돈을 만식 앞에 내밀었다. 아, 이제 됐소. 이걸로 연장을 사서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고생 끝이요. 다음 날 순덕은 만식이 연장을 사러 장터로 나간 사이 집을 떠났다. 만식이 연장을 사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이미 떠난 뒤였다. 옷가지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만식은 아내가 자기를 두고 떠났다는 걸 알았다. 너무 힘이 들었나?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하지만 만식은 굴파기를 멈추고서 아내를 찾아 나설 수는 없었다. 일단 금덩이부터 캐고서 찾아 나서자. 그날부터 만식은 금덩이 찾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순덕은 정처 없이 길을 나섰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다. 그러다 발길이 닿은 곳이 길손들이 드나드는 주막집이었다. 마루에 앉아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든 주모 혼자뿐이었다. 저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보아하니 젊은 새댁인 것 같은데 이런 일 해봤수? 해보진 않았지만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당장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일이나 도우며 지내시오. 그렇게 순덕은 주막 안악이 되었다. 예쁘고 자그마한 색시가 왔다는 소문에 주막에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 주막 안악을 보려고 단골이 된 사내도 여럿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주막에 찾아온 손님을 보자 순덕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남편 만식이었다. 만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떠난 후 미친 듯이 채굴에만 매달린 만식은 마침내 금맥을 찾아냈다. 그리고 큰 돈을 손에 넣자 아내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다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으면 아내 몫의 돈이라도 나누어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허름한 주막 안악이 되어 있다니.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시오? 순덕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드디어 금맥을 찾아냈소.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요.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고. 난 이제 자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왜 그렇게 떠난 거요? 순덕은 지난날 연장을 살 돈을 마련하다가 겪은 일을 다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다. 다 내 잘못이요. 금맥을 찾는데 눈이 멀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생각하지 못했소. 만식은 그동안 힘들었을 순덕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경상도 땅으로 떠나 신흥 부자로 자리 잡고 아내 순덕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갔다. 배서방 내 대릴사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충청도 단양 땅에 배서방이 아내와 외동딸과 살고 있었다. 배서방은 마늘 농사로 큰 돈을 벌어 좋은 집도 짓고 살림이 양반들 부럽지 않았다. 어느덧 외동딸 순영의 나이 17살이 되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인지라 배서방 부부는 어떤 사윗감을 얻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나중에 모두 사위 수중에 들어가는 것도 못마땅했다. 배서방 부부는 딸 하나 있는 것 남의 집 며느리로 보낼 바에는 대릴 사위를 들여 늙음하게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막상 대릴 사위를 찾으려니 마땅치가 않았다. 여보, 만식이 데려옵시다. 만식이? 네, 순영이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고. 만식이는 평소에도 부지런하고 착실해서 배서방이 아들처럼 여기는 터였다. 아저씨,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괜찮아.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마. 하지만 막상 사위를 삼으려니 김참봉집 행랑아범의 아들이란 게 걸렸다. 양반 사위를 얻으면 좋을 텐데 양반집에서 우리하고 혼인을 하려 들겠어요? 돈 없는 양반보다야 낫지. 배서방이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중매쟁이 제천댁이 집을 찾아왔다. 대릴 사위로 드릴 만한 총각이 있구만요. 혼자 몸이라 들어와 사는데 어려울 것도 없고 한때는 잘 나가던 양반 핏줄이라네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배서방은 서둘러 총각을 불러들였다.
이상만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시게. 허우대 멀쩡한 상만은 혼인하면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했다. 상만이 돌아가고 나자 배서방 부부가 마주 앉았다. 전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만식이보다는 100배 낫지. 가정에 충실할 사람 같지 않아요. 배서방 아내는 상만이 사윗감으로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배서방은 양반 사위를 보게 되면 격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혼사를 진행하려고 서둘렀다. 사실 상만은 홀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에 이웃마을 배서방이 대릴사위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제천댁에게 돈을 주어 중매를 부탁한 것이다. 그 집 사위가 되면 장차 한몫 잡게 될 테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한두 번 집적거리다가 마음에 상처를 준 처자도 한둘이 아니었다. 순영아, 내 생각은 어떠냐? 저는 그 사람이 별로 내키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총각이 마음에 있는 모양이던데 나도 탐탁지가 않구나. 속사정 잘하는 만식이었으면 좋겠는데 양반이라는 말에 내 아버지가 그 총각을 고집해서 말이다. 그러면 진심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진심을 알아봐? 네. 순영과 어머니는 배서방에게 건너가 두 사람의 의견을 말했다. 대릴사위를 드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영이 생각인데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 날 말 많은 언녀내미 입을 통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사기를 당해서 배서방네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됐다네. 그 바람에 배서방이 쓰러져 들어 누웠다는구먼. 그게 무슨 일이요? 어쩌다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내놓은 모양인데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대. 빚쟁이들은 배서방에게 손을 벌리고 있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네. 배서방 댁하고 순영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 팔자 알 수 없는 거요. 그 소문이 만식이와 상만의 귀에도 들어갔다. 아저씨, 저 왔습니다. 만식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배서방집을 찾아왔다. 힘내세요. 그깟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벌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드러누운 배서방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힘내세요. 순영이 너도. 만식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에 배서방은 코끝이 찡해졌다. 저 녀석이 이렇게도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던 상만이 총각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상만이 거만한 태도로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배서방이 몸져 누워있는 걸 삐쭉 들여다보더니 그 길로 돌아가 버렸다. 얼마 후 배서방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초래상을 사이에 두고 만식과 순영이 백년가약을 맺는 날이었다. 배서방이 망했다는 건 거짓이었다네. 사윗감을 고르려고 그런 연극을 했단 말이오. 재산에만 욕심이 있던 속내를 알아서 다행이지. 만식이가 진국이란 걸 이제 알았던 거지. 진실과 거짓은 겉모양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진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덜걱덜걱 짤랑짤랑. 가난한 남자가 살았다. 그런데 아내가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어린 딸의 이름은 렌카였다. 명랑하고 착하며 부지런한 소녀 렌카는
아버지를 돕는 일도 잘 해냈다. 얼마 지나자 남자는 재혼을 했다. 두 번째 아내에게도 렌카와 동갑인 어린 딸이 있었다. 이름은 돌라였다. 돌라는 게으르고 못되고 불평 많으며 싸움도 잘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의 엄마는 돌라가 완벽한 아이라 생각했고 항상 남편에게 딸을 칭찬했다. 돌라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봐요. 항상 일하고 시를 짜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깨뜨리고 먹은 것을 치우지도 않는 렌카와 얼마나 다른지 보라고요. 새엄마는 불쌍한 렌카를 꾸짖고 남편에게 헐뜯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렌카는 참고 조용히 할 일을 하며 새엄마에게는 늘 공손하고 못된 돌라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렌카와 돌라는 함께 시를 짜러 나가곤 했다. 돌라는 놀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실 한 가닥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렌카는 항상 부지런히 일해서 2개 또는 3개의 실타래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두 소녀가 집에 오면 새엄마는 언제나 돌라의 반쯤 감긴 실타래를 아빠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돌라가 얼마나 예쁘게 시를 짜왔는지 봐요. 렌카는 일도 하지 않고 놀다가 온 거 보라고요. 새엄마는 렌카의 실타래는 숨겨버리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새엄마는 항상 같은 식으로 말했다. 돌라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꾸며대고 부지런한 렌카는 항상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두 소녀가 시를 짜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밤 길가에 웅덩이를 발견했다. 돌라는 재빨리 웅덩이를 뛰어서 넘고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의 실타래를 줘. 웅덩이에 빠져서 다치면 안 되잖아. 불쌍한 렌카는 못되게 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기에 완성된 실타래를 돌라에게 건네주었다. 돌라는 그걸 얼른 받아서 집으로 뛰어가 엄마와 아빠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말했다. 렌카는 놀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새엄마도 거들었다. 그거 보세요. 제가 항상 말했지만 당신은 믿지 않았죠? 당신의 렌카가 얼마나 게으르고 일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 나와 돌라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지 말이에요. 더는 저 아이를 이 집에 머물게 하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나가서 혼자 살도록 쫓아내겠어요. 그러면 이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불쌍한 아빠는 렌카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새엄마는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렌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다음 날 아직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새엄마는 렌카를 쫓아냈다. 맛난 음식과 구운 빵과 고기가 들었다는 가방을 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음식 대신에 재를 넣고 구운 고기 대신에 짚을 넣고 빵 대신에 돌 조각을 넣은 가방이었다. 너의 여행을 위한 음식과 구운 고기와 빵이 있단다. 너에게 나처럼 잘해주는 사람을 찾으려면 한참 걸릴 거야. 자, 이제 떠나거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내 아빠가 데려다 주실 테니까. 불쌍한 아빠는 도끼를 어깨에 짊어지고 렌카와 집을 나섰다. 딸을 데려다 놓을 곳이 아무 데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렌카를 산으로 데려갔고 그곳에 2개의 방이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아빠는 딸만 남겨두고 떠난다고 말하는 게 창피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 귀여운 딸아, 여기 있어라. 나는 숲으로 더 들어가 장작을 더 마련해 올 테니까. 그러고는 장작을 자르는 대신 그는 너도 밤나무에 작은 망치를 달아서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게 했다. 오후 내내 불쌍한 어린 렌카는
망치가 덜컥덜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저기서 아빠가 날 위해서 장작을 패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밤이 되어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렌카는 아빠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망치가 나무를 덜컥덜컥 때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마침내 불쌍한 소녀는 아빠가 자기를 속인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빠를 용서했다. 모든 게 새엄마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으려 준비했다. 하지만 새엄마가 준 가방을 열자 곡식과 구운 고기와 빵 대신에 재와 짚과 돌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렌카는 절망에 빠져 배고픔과 외로움에 흐느껴 울었다. 그녀가 우는 동안 기다란 수염을 가진 늙은 거지가 오두막으로 들어왔다. 신이 행복을 내려주시길 어린 소녀야. 거지가 말했다. 신이 당신께도 그러하시길 할아버지. 렌카가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했다. 고맙구나 소녀야. 고마워. 그럼 내가 얼굴을 씻고 저녁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니? 네, 할아버지. 진심으로 당신이 얼굴을 씻고 식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곳엔 물도 없고 물병도 없어요. 음식이라면 새엄마가 싸준 제 집 돌밖에 없는걸요? 아니다, 얘야. 나가서 오두막 뒤로 가봐라. 거기 샘물이 있을 거야. 렌카가 나가보니 정말로 샘 솟는 깨끗한 샘물이 있었고 옆에는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양동이 가득 샘물을 받아 오두막으로 가지고 왔다. 그녀가 막 들어서자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벽에는 반짝이는 접시, 커다란 접시, 작은 접시, 컵 등 부엌에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늙은 거지는 불을 지피고 있었다. 렌카는 즉시 물을 끓였다. 자, 가방 속을 들여다보거라. 거지가 말했다. 렌카가 가방을 다시 열어보자 이번에는 곡식과 빵과 구운 고기로 가득한 거였다. 이제 렌카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느라 분주해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늙은 거지의 얼굴과 손을 씻겨주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렌카는 자신의 낡은 옷들을 안쪽 방바닥에 펼쳐서 거지가 쉴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신 자기는 부엌 의자에 몸을 뉘었다. 아주 딱딱한 침대였지만 렌카는 불평 없이 스르르 잠에 빠졌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나는 남자란다. 키가 6인치지. 길고 긴 턱수염이 늘어져 있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렌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자 거기에는 긴 턱수염이 있는 작은 난쟁이가 서 있었다. 그는 산속에 사는 긴 턱수염이었고 렌카도 그에 대해 들은 적이 많았다. 그는 금화로 가득한 무거운 가방을 끌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난쟁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얼굴을 씻겨주고 저녁을 함께 먹어준 늙은 거지란다. 이 금화들은 너의 친절에 대한 보답이지. 자, 이제 너의 침실로 가서 편하게 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사라져버렸다. 렌카가 침실로 들어가자 바닥에 있어야 할 넝마 대신에 훌륭한 깃털 침대와 이불과 옷들로 가득한 멋진 옷장이 놓여 있었다. 렌카는 깃털 침대에 누워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 사흘째에 드는 날 아빠가 돌아왔다. 렌카가 배고픔으로 죽었거나 야생동물에게 잡혀갔을 때 맞춰서 나타난 것이다. 아빠의 생각은 적어도 딸의 뼈는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두막에 도착하자 놀라서 눈을 비볐다.
누추한 오두막 대신에 아름답고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고 한 줌의 뼈 대신에 시를 짜며 노래 부르는 행복한 소녀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내 딸아, 잘 지냈니? 그는 울었다. 네, 아주 잘 지냈어요, 아빠.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찾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시를 짜고 노래하고 일하며 즐겁게 살았는지 얘기했다. 그런 다음 식탁보에 그 말을 가득 담아서 아빠에게 건넸다. 그래서 아빠는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랭카에게 내려준 행운에 감사하며 말이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문간에 누워있던 늙은 개가 새엄마에게 말했다. 몽몽, 안주인이시여, 주인님이 돌아오고 계세요. 돈소리가 앞에서 짤랑짤랑, 뒤에서 짤랑짤랑 나는군요. 늙은 개야, 그게 아니야. 그가 갖고 오는 딸의 뼈가 앞에서 덜컥덜컥, 뒤에서 덜컥덜컥 거리는 소리라고. 새엄마가 소리쳤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부인, 바구니를 하나 주시오. 이 식탁보를 비우게 말이오. 뭐라고요? 당신 딸의 뼈를 담을 바구니를 달란 말인가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짤랑거리기 시작하자 부인은 얼른 바구니를 들이밀었다. 그녀는 그 말을 모조리 바구니에 담고 나서 말했다. 랭카를 위해서 그렇게 멋진 곳을 마련해 주다니요. 내 불쌍한 돌라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죠? 내일 돌라도 데려가서 멋진 집을 마련해 주라고요. 그리하여 새엄마는 돌라를 위해 새 침대와 멋진 옷들과 음식을 가득 준비해 주었다. 다음 날 아빠는 돌라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방 2개가 있는 작은 오두막을 지어주었다. 돌라는 오두막에 앉아 곧 먹게 될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예전에 그 늙은 거지가 찾아와서 말을 걸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시길 어린 소녀야. 부디 내 얼굴을 씻어주겠니? 뭐라고요? 얼굴을 씻어달라고? 이게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일이지. 돌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꺼내서 늙은 거지를 내쫓아버렸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가 중얼거렸다. 돌라는 자기가 먹을 풍성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많은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침대에 누워서 고온히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 되자 긴 턱수염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나는 남자란다. 키가 6인치지. 길고 긴 턱수염이 늘어져 있지.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돌라는 깜짝 놀라서 구석에 숨어 있었다. 긴 턱수염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돌라를 잡아가 버렸다. 돌라가 사악하고 못되게 굴며 아무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과 농부. 어느 시골에 쌀과 소금과 기름을 취급하는 상인이 있었다. 어느 날 이웃 마을로 쌀을 사러 가는 길에 가난한 농부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농사는 어떤가? 한참 바쁠 텐데 웬 나들인가? 아, 그 지긋지긋한 빚쟁이한테 이달치 이자를 갚으러 가는 길이야. 농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의 빚은 증조부가 죽었을 때의 장례빚이었다. 그 당시는 단돈 100루피였던 것이 그 후 50년 동안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 1000루피가 되었다. 가난한 농부는 그 빚을 청산하려면 얼마 안 되는 전답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약간의 토지를 자기 대의 빚에 빼앗겨 버리기는 너무도 슬픈 일이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자를 갚으러 가는 길에 돈벌이 잘하는 상인을 만난 것이다. 그 욕심쟁이 빚쟁이한테 이자를 갚으러 가는 길이군.
그 간괴한 자에게 토지까지 빼앗기지나 말게. 그렇고 말고 자네도 알다시피 증조부 장례비 100루피가 이자가부터 1000루피로 늘었으니 내 땅을 다 팔아도 모자랄 돈일세. 그것도 운명인데 한탄하면 뭐하나. 하지만 자네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언젠간 복을 받을 걸세. 상인은 불행한 농부 친구를 위로했다. 하긴 그래. 타고난 운명을 원망하면 뭐하나. 그래, 생각 잘했네. 갈 길이 먼데 길동무가 생겨서 다행이군. 우리 재미난 얘기나 하면서 가세. 서로 하는 얘기가 비록 허튼 소리거나 거짓말이라도 그것이 허튼 소리다, 거짓말이다 하고 말하지 않기로 하세. 그래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약속하세.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웃으면서 길을 가잔 말이지. 우울하게 길을 가던 농부는 상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 만일 이 약속을 위반한 자는 1000루피 벌금을 내기로 하세. 하고 상인이 제안했다. 속에는 시꺼먼 생각이 있어서 한 약속이었으나 농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승낙했다.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함세. 하고 상인이 자기 집안 얘기를 했다. 자네도 아다시피 우리 증조부는 상인사회에서도 제일 잘난 인물이셨지. 그리고 당대의 큰 부자가 되셨지. 그야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나. 농부가 시인하는 듯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그 증조부는 40척의 상선에 많은 보물을 싣고 중국에 가서 큰 장사를 했네. 그것도 사실이지. 증조부는 중국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진귀한 보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셨는데 그 중에는 순금으로 만든 말하는 인형이 있었는데 무슨 말을 묻든지 시원하게 대답하는 척척박사였어. 그것도 자네 말대로 사실이지. 하고 농부는 시인하고 칭찬만 했다. 약속한 대로 상인의 집안 자랑이나 허튼 소리라든가 거짓말이라고도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 기묘한 황금 인형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의 운명을 이 황금 인형에게 물어보지 않았겠나. 그들은 우선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우냐 하고 물었더니 그 황금 인형은 상인이라고 대답했지. 다음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농민이라고 대답했어. 마지막 질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바보냐 하고 물으니까 라프리싱이라고 대답했다더군. 라프리싱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농부였다. 그러나 농부 라프리싱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확실히 그 말이 맞아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얘기할 땐 톡톡히 복수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상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우리 집 그 황금 인형의 평이 점점 높아지자 왕의 귀에도 소문이 들어갔지. 왕은 신기한 황금 인형을 나라에 진상하면 총리 대신으로 삼겠다고 하자 증조부는 그 황금 인형을 바치고 총리 대신의 벼슬을 맡아 하셨다네. 아, 그 사실은 나도 잘 알아. 하고 농부는 시인했다. 우리 증조부는 오랫동안 왕을 보필하면서 봉사를 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우리 조부가 총리 대신이 되셨는데 조부는 재상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왕의 노역물 사서 코끼리에 밟히는 극형을 당하셨어. 그러나 형장으로 끌려간 조부를 보고 그 코끼리가 조부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코로 조부를 안아서 등에 태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나. 그것도 사실이야. 그때 소문이 파다했었지. 농부는 역시 시인했다. 왕은 코끼리가 우리 조부를 그 육중한 발로 밟지 않고 도리어 존경하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후회하고 다시 복직시키고 전보다 더욱 우대했어. 조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부친이 총리 대신 자리를 승계했으나 본래 모험을 줘야 했던 부친은
그 최고 배설을 버리고 세계여행을 떠났네. 어느 날 숲속에서 모기 한 마리가 부친을 물려고 날아다니는 것을 알고 그 모기를 어떻게 피할까 하고 고민했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상인 계급은 아무런 미물일지라도 살생하지 않는 자비심을 갖고 있거든. 그야 물론이지. 농부가 또 긍정했다. 부채는 무릎을 꿇고 모기에게 존경심을 표현했어. 그랬더니 모기는 이렇게 고상한 마음을 가진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처음 봤다며 당신을 위해 선물을 주겠다고 모기가 입을 벌리고 있었지. 입속을 들여다보니까 황금으로 지은 굉장한 궁전이 있고 그 궁전에 아름다운 공주 모습이 보였어. 그런데 어떤 무엄한 농부가 그 공주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기사도 정신에 투철한 부친은 곧 모기 입속으로 들어가서 뱃속까지 내려갔어. 물론 그렇겠지. 농부는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부친이 모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공주를 노리고 있는 농부가 보였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농부가 바로 자네 부친이었네. 우리 부친과 자네 부친은 모기 뱃속에서 1년 동안 싸운 끝에 결국 자네 부친이 항복하고 공주를 납치해 가려던 흉계를 벌였지. 부친은 구해준 그 공주와 결혼하고 그 궁전에서 사셨는데 그때 나를 낳으셨던 거야. 그때 모기 뱃속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잘 살고 있지. 하고 상인은 짧은 시간의 경력을 길게 이야기했다. 그래, 그것도 사실이야. 하고 농부는 같은 대꾸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모기배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다른 나라에 왔다고 깨달았는데 그 장소가 지금 여기야. 총리 대신을 지낸 우리 부친은 상점을 차렸고 내가 도와서 장사하게 됐지. 공주는 현재 우리 모친인데 자네도 아다시피 유전의 세상을 떠나셨지. 이것이 우리 집 내력일세. 자네 얘기는 모두 사실이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게. 하고 농부가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증조부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살았어. 그 훌륭한 풍채와 고결한 품행과 탁월한 지혜는 세상이 모두 찬양했네. 촌장을 맡아보셨는데 언제나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셨지. 그리고 어떤 장수보다도 강한 완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강도나 깡패도 꿈쩍하지 못했네. 그래, 사실이지. 상인이 긍정했다. 어느 해 우리 고장에 큰 흉년이 들었어.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도 우물도 말라붙었고 논밭은 말라서 곡식이 다 타 죽었지. 사람들은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만 원망하고 비가 오지 않고는 구제할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 그때 증조부는 만일 여러분이 내 말에 따르면 이 무서운 재난을 면할 때까지 식량을 제공해 주겠다고 선언했네. 그러자 모든 농민이 기뻐하면서 무슨 명령이든지 듣겠다고 약속했지. 그럼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논밭을 나한테 맡기시오. 그동안에 타버린 농작물을 소생시켜서 풍년이 들게 해주겠소. 하고 기적 같은 예언을 했는데 농민들은 모두 찬성하고 고마워했어. 그런 승인을 맡은 뒤에 증조부는 마을과 마을 부근의 논밭을 번쩍 들어서 머리 위에 얹었네. 그렇고 말고 그래서 상인은 새빨간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한다고 속으로는 비웃었으나 입으로는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1000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다. 증조부는 우리 고장의 논밭과 마을을 머리에 이고서 비오는 곳을 찾아서 먼 여행을 떠났어. 증조부는 6개월 동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비를 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네. 그래서 오곡이 무성하고 가축들이 무럭무럭 자랐던 거야. 그렇고 말고 추수를 해보니 굉장한 풍년이라 집집마다 곡식을 저장할 장소가 부족할 지경이었어. 다른 지방은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고장만 대풍년이 들어 사방에서 몰려온 미국상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네. 증조부는 그 많은 곡식과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지. 농부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읍내에 도착했다. 그러나 농부는 자기 얘기를 계속했다. 그 당시 자네 증조부는 조석을 굶을 정도로 가난해서 우리 증조부가 가엾게 여기고 곡식을 다하는 머슴꾼으로 쓰고 후한 품값을 주어서 구제했지. 그 사실은 자네도 알고 있지? 그래, 그게 사실이지. 상인도 방심하지 않고 시인했으므로 농부는 그의 인내심도 자기에 못지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네 증조부는 항상 곡식 재는 말수를 틀려서 우리 증조부한테 혼났다네. 하지만 그 일자리에서 차마 쫓아내지 못해서 우리 증조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자네 증조부를 머슴으로 써주셨으니 그런 은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랬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농부가 빚진 전주의 상점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상점에 있었으나 농부는 주인에게 인사도 않고 오던 이야기를 상인에게 계속했다. 그러다가 우리 증조부가 그 많은 미국을 다 판 뒤에는 자네 증조부가 필요 없어서 자네 증조부는 또 실업자가 되었지. 그리고 당분간 일자리 구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100루피를 빌려달라고 해서 인정 많은 우리 증조부가 두 말 안고 빌려주었지. 그렇지, 그런 사실이 있었지. 그런데 말일세, 하고 농부는 빚쟁이 주인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 증조부는 그 후에 그 100루피 빚을 갚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고 자손들도 오늘까지 그 빚을 갚지 않고 있는 걸 자네도 알고 있지? 그렇지, 자네 말대로야. 지금은 그 본전이 1000루피로 늘었으며 그 돈을 자네가 나한테 갚을 의무가 있네. 확실히 그렇군. 주인장,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돈이 1000루피 있다는 증언을 들으셨죠? 하고 빚쟁이 주인에게 물었다. 아, 분명히 들었네. 주인이 들은 대로 대답했다. 여보게, 자네 그 돈 1000루피를 내게 갚을 것 없이 이 주인장에게 내 빚 대신 갚아드리게. 그리고 주인장도 가난한 나한테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이 돈 잘 버는 친구에게 받으시오. 이 자리에서 위임합시다. 그제서야 상인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유명한 고리대금업자 앞에서 자기가 농부에 대한 부채 1000루피를 인정한 끝에 그걸 대금업자에게 위임에 넘겼으므로 진퇴양난이었다. 그것이 거짓말이며 농담으로 허튼 수작을 하던 끝에 이런 착각이 생겼다고 변명해도 그건 역시 처음 약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금으로 1000루피를 내야 했다. 사실이라고 하면 더구나 농부에게나 그가 위임한 대금업자에게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아, 공연한 잡담에 팔렸다가 그 미련한 농부에게 속았구나. 속은 내가 더 미련하지. 하고 1000루피를 물어주고 평생토록 후회했다. 리제와 플리델. 아주 오래전 일이다. 플리델은 마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깊은 숲에 들어가 누가 나에게 마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 번 소리쳤다. 그러자 덥수룩한 흰머리에 무시무시한 빨간 눈을 가진 노파가 숲에서 걸어 나왔다. 나하고 가자. 내가 마법을 가르쳐 주마. 노파는 플리델을 데리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깊숙한 숲속으로 자꾸만 걸어 들어가자 오리나무가 무성한 질척한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다 낡아빠진 초라한 오두막이 있었다. 벽돌로 된 벽에도 갈대로 이은 지붕에도 온통 두꺼운 이끼가 끼어 있었다. 자, 이리 들어오너라. 여기가 내 집이란다. 노파의 오두막에는 리제라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이 아가씨에 대해서 노파는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다.
무엇인가 꿈틀거리며 갑자기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다. 두꺼비 한 마리가 초록빛 눈을 반짝이며 등불을 대신하고 있었다. 부뚜막 위에 놓인 냄비 속에는 토끼의 내장과 뼈에 붙은 살을 피와 식초로 끓인 스프가 잔뜩 들어 있었다. 자, 이 스프로 저녁을 먹자. 플리델, 너도 함께 먹자. 노파가 말했다. 플리델은 냄비 안을 들여다보다가 간이 콩알만큼 작아지는 것 같았다. 전 피곤해서. 그렇구나. 다락방으로 가서 푹 쉬어라. 다락방으로 올라간 플리델은 드디어 마법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깊은 잠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노파가 살짝 리제에게 말했다. 또 한 사람 잡았다, 리제. 내일은 해가 뜨기 전에 깨워다오. 그리고 노파와 리제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리제는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저렇게 멋진 남자가 죽어야 하다니. 리제는 살짝 침대에서 빠져나와 플리델에게로 갔다. 깊은 잠에 빠진 플리델은 누가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다. 아니, 무슨 일이요? 자, 빨리 나와 함께 도망쳐요. 저 노파는 나쁜 마법사예요. 나도 어렸을 때 마을에서 붙잡혀와서 여러 가지 마법을 배웠어요. 당신도 마법을 할 수 있어? 마법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물쭈물 말고 어서 도망쳐요. 두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갔다. 노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리제는 자기 침을 손가락 끝에 묻혀 문에 바르더니 말했다. 노파가 부르면 나 대신 대답을 해라. 잠시 후 노파가 눈을 떴다. 리제, 일어나거라. 이제 곧 해가 뜨겠다. 전 벌써 일어났어요. 집을 청소하고 뗄나무를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주무세요. 리제 대신 침이 대답했다. 그러자 노파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동안 리제와 플리델은 점점 오두막에서 멀리 도망쳤다. 해가 뜨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달아나야만 해요. 조금 지나자 노파가 눈을 떴다. 리제, 아궁이에 불은 타고 있느냐? 아니에요. 장작이 젖어서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주무세요. 대답을 한 것은 역시 문에 바른 침이었다. 노파가 또 잠든 틈에 리제와 플리델은 오두막으로부터 더 멀리 달아났다. 마침내 해가 떴다. 노파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외쳤다. 리제, 이 못된 것아, 어디 갔느냐? 왜 나를 깨우지 않았니? 대답이 없었다. 아침 햇살에 문에 바른 침이 말라버린 것이다. 노파는 오두막 주위를 회오리바람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가 벽에 기댄 빗자루를 발견하고는 마치 말 타듯 그 빗자루에 올라탔다. 그리고 바람처럼 날아올랐다. 옳지, 저기 도망치고 있구나. 기다려라, 리제, 플리델. 노파는 바람 같은 속도로 두 사람의 뒤를 쫓았다. 큰일이다. 리제, 노파가 따라와요. 더 도망갈 수 없겠어요. 할 수 없이 마법을 써야겠어요. 금방 리제의 모습이 길가의 찔레나무로 변했다. 찔레의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달려 있었다. 가장 밑에 달린 빨간 열매가 바로 플리델이 변한 것이었다. 나쁜 노파는 그 찔레나무 열매를 보았다. 맛있는 것이 열렸구나. 어디 내려가서 하나 맛을 볼까? 노파는 찔레나무 옆에 내려오자 열매를 따먹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열매 하나만 남았다. 그 열매가 바로 플리델이라는 걸 사악한 노파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 열매를 따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열매가 찔레나무 아래 큰 연못으로 툭 떨어지더니 물오리로 변했다. 물오리는 유유히 헤엄쳐갔다. 노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수리로 변하더니 날카로운 발톱을 내밀고 물오리에게 덤볐다. 그러자 갑자기 연못의 수면에 큰 물결이 일었다. 물결은 독수리를 연못 속으로 끌어들일 듯이 점점 크고 높게 일었다. 리제, 나한테 덤빌 셈이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노파는 당장 무서운 악어로 둔갑했다. 연못의 물도 물오리도 몽땅 마셔버리고 말겠다. 악어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꿀꺽하고 물오리도 삼켜버렸다. 그때였다. 악어가 마신 물이 뱃속에서 갑자기 불로 변하고 말았다. 으악! 굉장한 비명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솟더니 악어의 몸뚱이가 둘로 갈라졌다. 그러자 물오리는 처음과 같이 플리델로, 불은 리제로 되돌아갔다. 다행이에요, 플리델. 고마워요, 리제.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기뻐했다. 리제와 플리델은 무사히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다. 눈물로 만든 진주. 아름다운 궁녀 에스테라가 궁전 뒤뜰에 나와 앉아 울고 있었다. 궁전 안 넓은 홀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즐겁게 춤을 추었다. 에스테라는 그곳에서는 마음껏 울 수가 없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뒤뜰로 몰래 빠져나와 실컷 울고 있었다.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울었다. 굵은 눈물방울이 가슴 위에 뚝뚝 떨어졌다. 그러다가 에스테라는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떴다. 누군가 쉬인 목소리로 가늘게 웃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스테라의 눈앞에는 마녀 할멈이 우뚝 서 있었다. 너는 정말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구나.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할머니는 에스테라의 옷자락을 빠르게 움켜잡았다. 내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저 젊은 왕이 너하고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때? 그렇지? 그러자 사랑스러운 에스테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왕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다른 궁녀들하고는 춤을 추는데 나하고는 추지 않으세요. 다른 궁녀들이 저보다 먼저 나서기 때문이지요. 저는 몸이 작아서 다른 궁녀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마녀 할멈은 에스테라의 뺨을 어루만지며 이를 드러내고 말했다. 그래, 그것도 다 알고 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왕과 춤을 추게 해준다면 넌 어떡하겠니? 할머니,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에스테라는 두 눈을 반짝이며 사정을 했다. 에스테라는 젊고 훌륭한 왕을 정말 좋아하고 있었다. 마녀 할멈은 무슨 생각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그러나 난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또 내가 너의 눈물로 진주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단 말이야. 저의 눈물로 진주를 만든다고요? 에스테라는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사실은 내 눈물방울이 남달리 굵고 밝으니까 말이야. 마녀 할멈은 주머니에서 숯을 꺼내어 에스테라의 눈 밑에 꼬불꼬불한 줄을 2개 그었다. 자, 또 한 번 눈물을 흘려보렴. 마녀 할멈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눈을 몇 번 깜빡인 후 눈을 꼭 감아보았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에스테라는 남의 부탁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다. 마녀 할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마녀 할멈은 손에 들었던 숯을 한번 뒤집었다. 그러자 숯끝이 불에 달아 시뻘개졌다. 다음 순간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마녀 할멈이 불에 단 숯을 에스테라의 목에 갖다 댔기 때문이다. 어찌나 뜨겁고 아팠던지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두세 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눈물방울은 잠시 눈 가장자리에 멎었다가 이내 굳어지더니 하얗게 반짝이며 굴러 떨어졌다. 됐어. 내 눈물로 진주를 만들 수 있다. 마녀 할멈은 눈물방울을 주우면서 말했다. 이건 진짜 진주야. 내가 탐내던 거지. 이걸 큰 상자에 가득히 모아두었다가 마녀들의 잔치가 벌어질 때 지정을 하고 가는 거야. 자, 내 눈물을 모두 나에게 다오. 그 대신 왕과 춤추게 해줄 테니. 에스테라는 깜짝 놀랐다. 그럼 저는 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는 울 수 없게 되지.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냐? 울 필요가 없어지는데 운다는 건 괴로운 일이야. 마녀 할멈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시는 울 수 없게 된다는 말에 어쩐지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마녀 할멈은 에스테라를 꼭 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어쩌면 너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왕이 너를 좋아하게 되고 너와 결혼할 수도 있단다. 에스테라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기뻐 정신이 아찔했다. 여태껏 그처럼 분에 넘치는 일을 바란 적이 없었다. 지금 마녀 할멈의 말을 듣고 왕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에스테라는 가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마녀 할멈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왕비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의 눈물을 모두 가져가세요. 에스테라는 결심한 듯 서슴지 않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마녀 할멈은 뛸 듯이 좋아하며 에스테라를 잔디밭에 앉히고 가슴에 앞치마를 걸쳐놓았다. 그러고는 불에 단 수치로 에스테라의 살을 마구 찢었다. 가엾게도 에스테라는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하얀 진주로 변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굴러 걸쳐놓은 앞치마 위에 떨어졌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 됐어. 눈물의 진주는 모두 내가 가졌다. 그럼 어디 약속한 대로 해줄까? 마녀 할멈은 진주알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만족한 듯 말했다. 마녀 할멈은 잔디밭에 앉아 주머니에서 실과 바늘을 꺼내더니 진주를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에스테라의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지금까지 너는 마음껏 울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밝게 웃을 수가 있단다. 혹시 목걸이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마라.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테니. 하고 마녀 할멈은 말했다. 에스테라는 진주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보았다. 마녀 할멈이 곁에 서서 비웃듯 웃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테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주어 당겨보아도 목걸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훌륭한 목걸이가 생겼으니 기뻐해야지. 훌륭한 목걸이가 생겼으니 기뻐해야지. 내게 꼭 어울린다. 자, 힘을 내어라. 나는 그만 가볼 테니. 마녀 할멈은 진주 목걸이를 달그락거리며 만지더니 돌아서서 자기가 살던 바위산 쪽으로 가버렸다. 에스테라는 잠시 넋 잃은 사람처럼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마녀 할멈이 도와준다고 한 건 정말일까? 지금이라도 마녀 할멈을 쫓아가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에스테라는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녀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른 궁녀들과 함께 왕의 어머니인 황태우 자리 뒤에 서 있었다.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왕은 춤도 추지 않고 젊은 궁녀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궁녀들은 왕이 하는 이야기면 무슨 말이든지 진심으로 듣고 즐겁게 웃었다. 그러다가 왕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저렇게 귀여운 소리로 웃는 게 누굴까? 마치 진주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군. 궁녀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두들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의 웃음소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왕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궁녀들은 여전히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왕은 귀를 기울였다. 또다시 진주알이 구르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궁녀들 뒤에 서 있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궁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집이 작고 사랑스러운 생김새의 궁녀였다. 이리 가까이 오렴. 왕은 손짓으로 그 궁녀를 불렀다. 왕은 그토록 즐겁고 명랑하게 웃을 수 있는 궁녀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왕은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다. 에스테라라고 합니다. 궁녀는 기쁨을 참지 못해 방긋 웃었다. 약속한 대로 마녀 할멈이 자기를 도와준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은 에스테라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도 왕은 에스테라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웃을 때 에스테라는 더할 수 없이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웃을 때마다 목에 건 진주 목걸이가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다. 진주알을 굴리듯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는 저 목걸이에서 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왕은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줄곧 에스테라하고만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왕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말했다. 궁녀 에스테라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고 대신들도 백성들도 모두 놀랐다. 왕이 보잘것없는 궁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왕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만 해왔다. 그래서 이번 일 역시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스테라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에스테라는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처음엔 그렇게도 어이없게 여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젊은 왕비를 좋아했다. 진주알을 굴리는 듯한 귀여운 웃음소리에 다들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누구나 왕비와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온 나라 안에 모두 퍼졌다. 1년이 지나자 에스테라 왕비는 왕자를 낳았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왕자는 온 나라 백성들에게 더없이 귀엽고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또 1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나라에 큰 불행이 닥쳤다. 흉년이 든 데다 나쁜 병이 퍼졌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께 답답한 사정을 호소하러 궁전으로 찾아왔다. 왕과 왕비와 황태우는 그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다. 왕은 백성들이 겪는 불행에 몹시 애태우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렇지만 왕비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우는 일이 전혀 없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찾아와 아내와 자식이 굶어 죽어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왕비는 비록 작은 소리였지만 진주알이 구르는 소리로 웃고 있었다. 사실은 왕비의 가슴도 가엾은 마음으로 가득했다. 만약 눈물을 흘리며 울 수만 있었다면 소리내어 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음이 모두
웃음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었다. 가엾게도 농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자기 자신이 왕비의 웃음거리가 된 줄 알았던 것이다. 신하들이 놀란 얼굴로 왕비를 쳐다보았다. 왕은 이맛살을 찌푸렸다. 왕은 왕비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가엾은 사람을 보고 웃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에스테라는 자기의 눈물을 모두 진주알과 같은 웃음소리와 바꾸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 얼버무렸다. 저는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왕은 왕비가 혹시 마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왕비는 될 수 있으면 가엾은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앞에서 가엾은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 말없이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다. 마침내 사람들은 왕비를 헐뜯기 시작했다. 저 아름다운 왕비에게는 인정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오직 즐겁게 웃고 지내려 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소문은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왕도 에스테라는 정말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얼마가 지나 이번에는 왕께 큰 슬픔이 닥쳤다. 훌륭하고 인자하시던 황태우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왕은 몹시 슬퍼하며 촛불을 대낮같이 밝혀놓은 빈소에 들어가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젊은 왕비는 빈소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왕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울지 않고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왕비가 이상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왕비가 꼭 울어야 할 경우에 가서도 함부로 웃음을 터뜨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왕비 에스테라는 황태우의 빈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상을 떠난 황태우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시키려고 왕이 불렀던 것이다. 에스테라가 관 옆으로 다가왔을 때 왕은 에스테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에스테라는 보통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서 있을 뿐 눈에는 눈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다. 나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거요? 왕이 물었다. 에스테라는 더 이상 괴로움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 대신 진주알을 굴리듯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장 나가시오. 이젠 당신의 얼굴도 보기 싫소. 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에스테라는 빈소를 뛰쳐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미친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힘껏 잡아당겼다. 조금도 웃고 싶지 않은데 웃게 하는 이 진주 목걸이를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울고 싶으면 싶을수록 그 울음은 금세 진주알을 굴리는 웃음소리로 변하고 마는 것이었다. 바깥에서는 신하와 시녀들이 서서 왕비가 혼자 웃어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들 얼굴을 쳐다보고 수군거리며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 이상한 행동으로 미루어 왕비는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들이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에 덧붙여 왕비가 악마에게 홀렸다는 소문을 온 성 안에 퍼뜨렸다. 왕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차차 걱정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왕은 마음이 풀려 잠깐이나마 화를 내지 않고 에스테라를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역시 왕은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이다. 에스테라는 전과 다름없이 왕과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왕자 옆에 나란히 앉아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궁전은 또다시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들은 왕자가 황태우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했다. 어느 날 밤 왕과 왕비는
왕자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왕자는 곁에 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고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어린 것의 영혼은 지금 저희 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에스테라는 그때까지 줄곧 울음을 참아왔다.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운 것이 그만 큰 웃음소리가 되고 말았다. 왕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왕비에게는 틀림없이 악마가 붙어있다고 생각했다. 당장 나가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이 여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 2번 다시 나타나거든 찔러 죽여라. 왕은 소리쳤다. 병사들은 에스테라를 성 밖 숲속에 끌어다 놓고 돌아왔다. 에스테라는 갈 곳이 없이 무서움에 떨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풀숲에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져 누워있는 동안에도 에스테라의 머리에는 갖가지 일들이 떠올라 괴로움이 한층 더해갔다. 오랫동안 참아오던 울음이 북받쳐 올랐고 그 울음은 날카로운 웃음소리로 변하여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제 에스테라는 울음을 참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때였다. 에스테라 바로 곁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더니 마녀 할멈이 풀숲 사이로 그 보기 흉한 얼굴을 내밀었다. 에스테라는 바로 마녀 할멈이 사는 동굴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제발 그 웃음소리를 좀 그쳐다오. 마녀 할멈은 에스테라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에스테라는 마녀 할멈의 얼굴을 보자 한 가닥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에스테라는 빌듯 2손을 모아 마녀 할멈 앞으로 내밀었다. 할머니, 부탁입니다. 제발 저의 눈물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귀찮게 굴지 않겠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위해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에스테라는 사정을 했다. 지금 왕비는 마음껏 울어보는 것만큼 속 시원한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내 눈물을 되돌려줄 수는 없어. 너는 웃음으로 남을 울릴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게 내 눈물을 다시 찾는 유일한 방법이야. 마녀 할멈이 이렇게 대답하자 저 마녀 할멈이 나를 놀리는구나 하고 가엾은 에스테라는 생각했다. 에스테라는 슬픔으로 더 날카로운 소리로 웃어댔다. 마녀 할멈은 견디다 못해 2손으로 귀를 막고 딴 데로 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에스테라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오직 웃음만 터뜨릴 뿐이었다. 이윽고 에스테라가 웃음을 그치고 일어섰다. 가겠어요. 대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마녀 할멈은 에스테라의 웃음소리를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만한 소원 좀 들어주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오냐, 그럼 내가 가진 투명 망토를 빌려주마. 마녀 할멈은 동굴로 들어가 검은 망토를 들고 왔다. 마녀 할멈이 그 망토를 에스테라에게 씌우자 에스테라의 몸은 망토에 쌓이고 말았다. 됐어. 이젠 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파수병이 문을 열 때 너는 문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는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단다. 성에 들어가서는 아무데나 가도 좋지만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된다. 웃으면 곧 망토가 벗겨지고 말 테니. 마녀 할멈이 일러주었다. 왕비는 급히 궁전으로 달려갔다. 왕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성에 이르자 과연 마녀 할멈의 말대로 되었다. 에스테라가 문을 두드리자 파수병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파수병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어선 검은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에스테라는 몰래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왕자는 침대에 누워서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침대 곁의 의자에는
왕이 의사와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다. 왕은 지쳐있는 모습으로 의자 등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에스테라는 왕자에게 몸을 굽히고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에스테라는 왕자의 파리에 진 뺨을 쓰다듬어 보았다.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왕비는 또 왕자의 조그만 가슴에 귀를 대해 보았으나 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에스테라는 왕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슬픈 에스테라는 모든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에스테라는 자기 입에서 진주알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다. 또 그림자의 베일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한 줄기 검은 줄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를 보는 것조차 몰랐다. 왕은 에스테라의 입술이 크나큰 슬픔에 떠는 것을 보았다. 에스테라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했다. 진주알 구르는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에도 슬픔에 쌓여 에스테라가 두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은 그 웃음소리 속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스테라. 왕은 조용히 불렀다. 에스테라는 깜짝 놀라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몸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에스테라의 볼을 타고 한 방울 두 방울 굵은 눈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용서해 주시오. 왕은 에스테라의 손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순간 왕비는 왕의 품 안에 쓰러졌다. 그러자 에스테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 했다. 그와 동시에 목걸이의 줄이 툭 끊어졌다. 아름다운 진주는 다시 눈물방울이 되어 왕자의 얼굴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왕비의 눈물은 왕자를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왕자는 눈을 뜨고 왕비를 쳐다보며 조그만 팔을 내뻗더니 일어나 앉았다. 두 뺨은 전과 다름없이 발그레한 기운이 떠올랐다. 왕비는 왕자를 얼싸안고 기쁨에 겨워 울었다. 이제 진주알을 굴리듯 아름다운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왕도 왕비도 서운한 생각은 없었다. 웃는 것보다 우는 편이 몇 배나 더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다. 창꼬치의 이름으로. 작은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을 했고 상인이었다. 막내 에밀리아는 좀 모자라는 편이었다. 어느 날 형들은 먼 곳으로 장사하러 떠나며 에밀리아에게 형수를 도와 집안일을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난로 옆에서 잠만 쿨쿨 잤다. 다음 날 아침 형수들이 에밀리아에게 강에서 물을 좀 길어오라고 부탁했다. 에밀리아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난 잠이나 잘 거예요. 형수님들이 직접 가세요. 그러자 형수들은 에밀리아에게 빨간 재킷과 빨간 모자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를 설득했다. 에밀리아가 빨간색 옷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에밀리아는 난로가에서 벌떡 일어나 강가로 갔다. 들통에 물을 가득 담고 가려는데 얼음 구멍 안에 창꼬치가 있는 것이 보였다. 에밀리아는 창꼬치를 얼른 잡았다. 장꼬치 파이를 만들면 맛있을 거야. 에밀리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창꼬치가 말을 하며 애원했다.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에밀리아님. 당신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창꼬치의 소원으로 명합니다. 라고만 말하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에밀리아는 창꼬치를 풀어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들통들아,
혼자 집까지 가려무나? 형수들은 물이 가득 찬 들통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에밀리아는 아무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난로가에 와서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다. 다음 날 두 형수는 팬케이크를 구우려고 하다 보니 땔감이 부족했다. 그래서 에밀리아에게 그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해줄 테니 산에 가서 나무 좀 해오라고 말했다. 에밀리아는 마당에 나가 썰매에 앉아서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썰매여, 산으로 가자. 그러자 썰매는 거의 날다시피 산으로 향했다. 산에서 에밀리아는 도끼에게 나무를 패게 시켰다. 순식간에 나무가 모아지고 에밀리아는 썰매에 나무를 가득 실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썰매에 다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에밀리아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난로가에 뛰어들어서 다시 잠을 잤다. 마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 일이 러시아 지역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티자르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티자르는 신하를 시켜 에밀리아를 궁전으로 붙잡아 오게 했다. 신하는 에밀리아의 집을 찾아가 소리쳤다. 에밀리아, 티자르 왕께서 보자고 하신다.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그러자 난로가에 있던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왜요? 여기도 따뜻하고 좋아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신하가 자기를 끌어당기자 에밀리아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곤장아, 이리 와서 티자르의 신하를 혼내주려무나. 그러자 곤장이 나타나 신하를 흠씬 패주었다. 티자르는 또 다른 신하를 에밀리아의 집에 보냈다. 이번 신하는 영리했다. 그는 건포도, 말린 자두, 그리고 생강 쿠키를 싸들고 찾아가 에밀리아에게 함께 궁전에 가달라고 요청했다. 에밀리아는 낡은 재킷을 걸쳐 입고 난로에게 소리쳤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티자르의 궁전으로 곧장 가자. 에밀리아가 난로를 타고 티자르의 궁전 안뜰에 나타나자 그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 중에는 티자르의 딸도 있었다. 에밀리아는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해 공주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아리따운 소녀가 나를 사랑하게 하여라. 그리고는 난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티자르의 딸은 에밀리아를 애타게 기다렸고 결국은 티자르에게 에밀리아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티자르는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다른 신하 한 명을 그의 집으로 보내서 에밀리아를 궁전으로 다시 데려오게 시켰다. 신하는 달콤한 사탕 과자들을 잔뜩 사가지고 에밀리아의 집으로 찾아갔다. 사탕을 다 먹어치우자 에밀리아는 잠이 들었고 신하는 에밀리아를 메고 궁전으로 갔다. 그러자 신하는 티자르의 명령에 따라 에밀리아와 공주를 통에 넣어 바다에 내던졌다. 에밀리아가 눈을 뜨고 자신이 아름다운 공주와 통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 주었다. 에밀리아는 걱정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파도가 우리가 타는 통을 바닷가로 밀어줬으면 하는구나. 잠시 후 그들은 안전하게 아름다운 섬에 내리게 되었다. 공주가 물었다. 사랑하는 에밀리아님,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죠? 자그만 오두막집이라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에밀리아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장꼬치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궁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다오.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대리석 궁전이 우뚝 세워지더니 수많은 하인이 나타났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다. 오,
사랑하는 에밀리아님,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나요? 순식간에 에밀리아는 잘생기고 지적인 젊은이로 변했다. 그녀의 기뻐하는 소리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어느 날 티자르가 그곳을 지나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다. 에밀리아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지만 티자르는 그를 미처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이 궁전으로 안내되었을 때 티자르는 딸을 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기와 에밀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티자르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에밀리아와 딸은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 물론 에밀리아의 형들도 초대되었다. 그 후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